자, 오늘은 공복 혈당을 낮추는 세 가지 전략에 대해서 오늘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당뇨가 있다 또는 전당뇨가 있다라고 생각하면은 대부분 많이들 생각하는 게 공복 혈당 또는 혈당을 낮추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세요. 하지만 공복 혈당을 낮추는 게 쉽지가 않죠. 생각보다 어렵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알고 있던 어떤 개념들, 지식들을 이용해도 어느 정도 초기에는 잘 관리가 된다고 느끼긴 하거든요. 근데 시간이 지날수록 이 관리가 장기적으로 가기가 쉽지가 않죠. 왜 그럴까요? 일단 당뇨 관리가 어려운 이유는 식단 관리하는 데 많은 분들이 어려움을 호소하세요. 계속 덜 먹어야 되고 먹지 말라는 음식은 정말 많아지고 또 먹고 싶은 음식은 더 많고, 그러다 보니까 식단 관리를 가장 어려운 점으로 꼽고 있고요. 분명 내가 잘하고 있는데 왜 혈당이 높아지는지를 알 수가 없어요. 그 이유를 모르는 경우도 굉장히 답답해하시고, 그리고 항상 피로하고 부족한 에너지 때문에 늘 하루를 보내는데 어려움을 겪으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죠. 그러니까 더 단 게 땡기고 식단 관리가 또 다시 어려워지는 악순환이 반복됩니다. 그리고 이런 관리들을 쪼끔 꾸준히 누군가 좀 돌봐주면서 케어를 해줘 가면서 가면 좋은데, 하다 보면은 무너지고 하다 보면은 잘 안 되고 이런 순간들이 오게 되죠. 지속적으로 관리하는 게 어렵습니다. 또한 약 복용을 매일 해야 된다는 점, 그리고 약이 늘어났을 때의 좌절감, 이런 것들 때문에 당뇨 관리를 어렵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자, 하지만 오늘 이 세미나에서 제가 정확하게 당뇨가 무엇인지, 그리고 내 증상이 어떤 것을 목표로 해서 개선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조금 더 알아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까지 식단 조절이 왜 잘못됐을까? 상담을 했던 많은 분들의 상담 내용을 토대로 어떻게 식단을 했을 때 문제가 발생했는지, 그리고 이 공복 혈당을 낮추는 전략, 그리고 마지막으로 당뇨에서 자유로워지기 위한 식단법을 제안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잘 따라와 주세요. 자, 먼저 처음 시작은 바로 당뇨에 대한 좀 올바른 생각을 해 보는 거죠. 당뇨라고 하면 검사를 통해서 좀 알게 되는데, 검사하기 전에는 많이 피곤하거나 화장실을 자주 가거나 하는 증상 때문에 당뇨를 알게 되는 경우가 좀 종종 있습니다. 이 당뇨란 혈액 속의 당 수치가 기준치 이상으로 높은 상태를 의미하죠. 자, 소변에 잉여 당이, 그러니까 몸에서 당이 너무 많아서 소변까지 당으로 배출된다라고 해서 우리가 당뇨라는 이름을 붙였는데, 이 혈당을 조절해 주는 인체의 어떤 시스템이 망가졌을 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자, 8 시간 이상 공복, 즉 밤부터 다음날 아침까지 아무런 식사를 하지 않았을 때 검사를 하면 원래 100 미만이 나와야지 되는데 120 이상 정도 나왔을 때 우리가 당뇨라고 진단을 하게 되는 거고요. 이거 하나만으로는 당뇨 진단이 안 되고 주로 피를 뽑아서 검사하는 거 있죠. 그때 당화혈색소라는 수치가 있는데 이 당화혈색소가 6.5 이상일 때 우리가 당뇨다라고 판단을 하죠. 자, 당뇨가 왜 생길까요? 사실 이 당뇨라는 거는 그냥 '당이 떨어지지 않아.'라고 막연하게 생각하기 쉬운데 두 가지 원인이 대표적입니다. 첫 번째는 췌장이라고 하는 인슐린을 분비하는 기관, 이 기관이 망가졌을 때 생길 수 있어요. 인슐린이 적절히 충분한 양으로 분비가 되지 않기 때문에 당뇨가 오는 거죠. 혈당을 떨어뜨릴 수 없는 거니까.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인슐린은 충분히 분비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세포 자체가 인슐린을 인식하지 못하는 경우예요. 그거를 우리가 인슐린 저항성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인슐린 저항성을 우리가 대사성 질환의 한 종류로 보거든요. 그래서 이 두 가지 원인을 보면 요 왼쪽의 질환 같은 경우는 주로 제1 형 당뇨, 1.5 형 당뇨, 또 오른쪽 같은 경우는 제2 형 당뇨의 원인이 됩니다. 대부분의 당뇨 환자들이 바로 오른쪽에 있는 이 세포가 충분한 인슐린이 있어도 신호 전달을 받지 못하는 상태인 인슐린 저항성 상태가 훨씬 더 많은 당뇨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자, 인슐린이 그럼 충분해요. 그런데 왜 당 조절이 안 될까? 바로 여러 가지 문제 중에서 이 두 가지가 가장 큰 문제입니다. 첫 번째는 간이에요. 간에서 당을 저장한다는 사실 알고 계세요? 그리고 간에서 당을 다시 만들어내는 것도 당에서 이제 간에서 하는 일이거든요. 당 신생이라고 말을 하는데, 자, 간은
우리 몸에 있는 이제 당을 갖고 있다가 필요할 때 글리코겐을 녹여냄으로써 몸에서 필요한 에너지를 만들어내는 역할을 하고 있는데요. 밤에 잠을 자는 동안에 간이 가만히 있어야 돼요. 근데 이 간이 지금 당장 필요 없는데도 당을 너무 많이 만들어내면 아침 공복 혈당이 굉장히 높아집니다. 특히 간 상태가 별로 좋지 않은 경우, 지방간이 있는 경우, 비만이거나 이런 경우면 간이 안 좋아져서 당 수치를 높이는 경우도 종종 발생하기도 해요. 그래서 간의 문제 때문에 당 조절이 안 될 수도 있고요. 세포가 인슐린에 반응하지 않는 아까 인슐린 저항성 보셨죠? 그것처럼 세포막 자체가 인슐린의 반응에 민감하지 않고 둔해진 거예요. 그럴 경우엔 세포 자체의 신호 전달이 잘 안 되는, 즉 세포의 기능이 매우 떨어진 상태를 의미하죠. 자, 이런 세포 자체의 기능이 떨어졌다는 이유는 대사가 매우 잘 안 된다. 혈액 순환이 안 되고 뭔가 에너지를 내는 것이 잘 안 되고 있다. 몸 전반적인 세포의 기능이 떨어져 있다. 요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혈당이 지나치게 높은 식사들을 자주 함으로써 인슐린 저항성은 더 높아질 수 있겠죠. 자, 이런 상태입니다. 이 당이 이렇게 있을 때 인슐린이 혈액 내로 분비가 되면은 세포 안으로 들어갈 때 인슐린이 문을 열어줘서 당이 세포 안으로 들어가 갖고 세포가 당을 이용해서 에너지를 낼 수 있도록 하는 게 바로 인슐린의 역할이에요. 그런데 인슐린이 충분함에도 불구하고 인슐린을 세포가 받아들이지 못하는 손상된 세포 상태가 되면 어떻게 되냐? 인슐린을 튕겨내죠. 인슐린이 밖으로 나갑니다. 그러면 당이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그대로 혈액에 떠돌게 돼요. 이 상태가 바로 인슐린 저항성의 해상이 되고요. 인슐린 저항성이 됐다. 그 얘기는 세포가 어떻게 됐다? 고장 났다. 망가졌다라는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슐린 저항성이 있으면 혈당이 충분한데도 혈액 속에 당이 충분히 있어요. 당이 있다는 얘기는 에너지가 있다는 거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항상 피곤하고 늘 배고프고 뭔가 자꾸 먹고 싶고 갈증이나 잦은 소변 또는 혈당이 자꾸 떨어지지가 않죠. 왜 혈당이 안 떨어져요? 세포가 써야 되는데 세포가 못 쓰는 거예요. 인슐린을 붙일 수가 없기 때문에 세포의 문을 열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럼 혈당만 계속 도는 거죠. 그래서 많이 먹어도 계속 더 먹고 싶고 먹어도 힘이 안 나고 피로하고 깔아지고 눕고 싶고 그리고 살이 또 잘 찌는 체질로 바뀌는 게 바로 이 인슐린 저항성의 큰 문제입니다. 인슐린 저항성이 생기면 처음부터 당뇨에 바로 오는 게 아니라 제일 먼저 비만, 살이 찌기 시작해요. 그게 제일 먼저 오거든요. 몸 상태가 매우 안 좋아지는 첫 번째 단계가 바로 그 단계입니다. 자, 이런 인슐린 저항성이 생겨서 당뇨가 오게 되면 제2형 당뇨에서 가장 먼저 처방되는 약이 바로 메트포르민이라는 약이에요. 아까 간 얘기 드렸죠? 간에서 뭐를 만든다고 했었죠? 당을 다시 만들어요. 저장되어 있던 글리코겐이라는 당의 어떤 이렇게 축적된 형태를 포도당으로 만들어서 우리가 에너지로 쓸 수 있게끔 만드는 게 간이거든요. 그 활동, 당을 새로 만드는 걸 줄여요, 못 만들게. 그리고 두 번째는 당을 흡수하는 거를 억제하는 거죠. 그리고 간과 근육이 가장 큰 당의 저장체인데 당을 저장할 수 있는 근육에다가 꾹꾹꾹꾹 밀어 넣어서 빨리 흡수할 수 있도록, 당을 줄일 수 있도록, 근육이 당을 사용할 수 있도록 넣는 역할들이 메트포민이 하는 역할입니다. 이 메트포민이 이렇게 좋은 점만 있는 것 같잖아요. 하지만 이렇게 좋은 점이 있는 약들은 반드시 따라오는 부작용들이 있어요. 속이 좀 많이 불편한. 장 쪽으로 먹고 나서 배가 매우 아프다는 분들도 간혹 계시고 그리고 비타민 B12를 지속적으로 낮추는 드럭 먹어에 해당이 돼요. 약을 먹으면 영양소가 줄어드는. 그래서 고런 것들을 같이 참고로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많은 분들이 그래서 혈당을 조절한다, 또 당뇨를 조절한다 할 때 어떻게 생각하냐면요. 이렇게 생각해요. 무조건 절식을 해요. 굉장히 적게 먹어요. 왜냐하면 또 이제 비만한 경우 당뇨가 있다라고 생각하니까 살을 빼려고 많이 하시거든요. 근데 무조건 절식 또는 초저열량식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두 번째는 많은 분들이 이렇게 하시는데 탄수화물을 거의 안 먹어요. 저탄고지나 극단적으로 밥을 완전히 줄입니다. 그리고 혈당만 안 오르면 되니까 혈당이 안 오른다고 알려져 있는 제로 음료, 대체당들 사용하는 걸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해요. 자, 이렇게 하면은 문제는 뭐냐?
우리 몸의 혈당을 조절하는 것 자체에서 혈당을 너무 낮춰 버리면 우리 몸에서 쓸 탄수화물 자체도 없죠. 탄수화물이 없다는 얘기는 몸에서 당이 부족하다는 얘기고, 당이 부족하면 어떻게 돼요? 열량이 너무 부족해요. 에너지가 부족해져요. 에너지가 부족하면 지속하기 어려워요. 몸에서는 위기 상황이라고 겪기 때문에 오히려 살이 잘 안 빠지는 몸으로 가기가 쉽고, 또 폭식하게 될 수도 있고 감정적으로 쉽지 않죠? 이렇게 되는 경우 꾸준히 지속하기가 어렵습니다. 따라서 무조건 절식하거나 탄수화물을 너무 줄이다거나, 또는 어 당을 올리지 않은 음식들만 너무 사용하는 그런 것들은 별로 좋지 않은 방법이 되겠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 중요한 건요, 지속 가능한 방법을 찾아야 됩니다. 내가 뭘 먹고 싶어. 그럼 무조건 먹지 말아야 돼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 저거를 좀 더 지혜롭게 먹을 수 있을까?'라고 내 생각, 나의 욕구를 무시하지 않고 한 단계 더 식단의 어떤 한계에서 벗어나서 다양한 생각을 해 보는 거죠. 그리고 탄수화물을 무조건 줄이면 안 돼요. 탄수화물을 너무 줄이면 너무 몸이 힘들거든요. 그러니까 피로하지 않고 에너지 넘치는 삶으로 가기 위해서 우리의 식단은 그쪽으로 방향을 설정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정상 공복 혈당 또는 당화 혈색소 회복하는 게 우리의 목적이 돼야 될 거고요. 그리고 건강해져야 되죠. 그냥 무조건 혈당만 낮추면 돼가 아니라 몸이 스스로 건강해짐을 느끼면서 혈당 조절이 가능해야 돼요. 그리고 약으로부터 자유로워지는 게 마지막 우리의 목표가 돼야 됩니다. 자, 그래서 제가 당뇨 관리의 올바른 목표를 한번 제시해 드릴게요. 많은 분들이 혈당을 낮추는 데만 너무 집중합니다. 아침 공복 혈당을 딱 측정해서 잘 나오면 기분이 좋아요. 근데 열심히 했는데도 잘 안 나와. 그럼 너무 화가 나요. 기분 나빠요. 그런 분들도 많이 계시거든요. 자, 그게 아니라 숫자보다 더 중요한 거, 혈당을 지금 당장 낮추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혈당을 잘 쓰는 게 더 중요해요. 자, 지금 당장 걷기 하면 혈당이 낮춰지죠. 하지만 지속적으로 혈당을 낮추는 몸을 위해서는 뭐가 필요할까요? 몸에 충분한 근육량을 늘리는 게 중요합니다. 단순히 유산소 운동, 걷기만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걷기는 당연히 해야 되는 거고요. 하루하루의 혈당을 조절하기 위해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지속적으로 내가 혈당을 점점 잘 쓰는 몸이 되려면 몸의 근육량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근육 운동을 꾸준히 병행해 주시는 게 훨씬 더 중요하겠죠. 그런 식으로요. 그리고 우리가 저탄고지라든가 탄수화물을 극단적으로 줄이면 당장은 혈당이 떨어질 수 있어요. 하지만 인슐린 저항성을 개선하는 게 훨씬 더 중요한 목적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탄수화물을 극단적으로 줄이기보다는 '어떻게 하면 인슐린 저항성을 개선할 수 있을까?' 이것이 바로 올바른 목표가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단기적 혈당을 조절하는데 너무 중요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장기적으로 인슐린 저항성을 교정하는 게 가장 중요한 목표고요. 아까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당뇨가 오는 이유, 가장 많은 대부분의 이유를 차지하는 이유가 뭐라고? 세포의 기능이 망가졌기 때문이다라고 했었죠. 손상된 세포를 건강한 세포로 만드는 게 더 중요합니다. 혈당 상승을 일으키는 일상의 습관들이 있어요. 그거를 찾아내서 교정하는 게 중요하고요. 일상 속에서 혈당을 낮추는 습관들을 하나씩 하나씩 대체해서 넣은다면 우리가 앞으로도 계속 지속 가능한 습관 교정을 할 수가 있겠죠. 단순히 식단이나 운동으로 이 혈당을 조절하려고 하지 마세요. 그게 아니라 매일매일 조금씩 목표를 향해서 하나씩 하나씩 조정해 나가며 점점 더 나아지는 나를 발견해야 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세포막을 회복해야 돼요. 자, 어떻게 하면 세포막을 회복할 수 있을까? 자, 이 세포막에는 인지질이라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세포막이 마치 이렇게 비닐처럼 이렇게 쌓여 있을 것만 같지만 외부 물질과 계속 소통을 해야 되기 때문에 아주 유연하게 움직일 수 있는 물층과 기름막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 기름막의 유연성에 따라서 외부와 소통이 굉장히 잘 이루어지는데, 최근에 가장 문제가 되는 게 뭘까요? 지나친 콜레스테롤, 그리고 트랜스 지방이나 아니면 산화된 지방, 유동성이 떨어지는 지방들이 많을 경우에는 이 세포가 더 이상 움직이지 못하고 밖에 있는 물질들과 서로 소통하기가 어려워져요. 이 세포 손상을 정상적으로 돌리기 위해서는 중요한 거, 바로 좋은 지방, 천연 지방산을 섭취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이 지방이라고 하면은 대부분 많이 떠올리는 게 육류에서 오는 지방들을 많이 떠올리거든요. 근데 육류에 있는 중성지방 그리고 포화지방 필요해요. 이제 그거보다는 지금 대부분의 식사, 지금 거의 서구화된 현재 우리의 식사에서 더 많은 식물에서 오는 지방들을 필요로 한다라는 점을 조금 이해해 주시고, 그리고 세포 사이사이에 지방이 너무 많이 껴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살이 찌면 지방 세포 사이에 지방들이 커져서 너무 이렇게 밀집된 형태로 만들어지는데, 이럴 경우에는 혈액순환이 제대로 이어지지 않고 지방 세포들이 지방이 너무 많아지면 염증 반응들도 만들어낼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 몸에 이미 있는 체지방을 충분히 커팅해서 몸의 체지방량을 줄이는 것도 세포막 회복에 굉장히 중요한 목적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세포막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파이토케미컬, 항산화제 등이 풍부한 식단이 필요한데요. 영양제로는 이걸 한계가 있어요. 영양제로 하면 정말 돈이 많이 들 거예요, 이렇게 많이 먹으려면.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루 3끼 초록색 야채들을 충분히 넣어주는 자연식물 기반 식단을 하시기를 추천합니다. 자, 이 자연식물 식단이 중요한 이유는요, 그리고 좋은 이유는 식단을 하면서 칼로리 걱정을 안 해도 된다는 거예요. 먹으면서 '이거는 이렇게 먹으면 어떡하지? 너무 많이 먹는 거 아닌가?' 고민할 필요 없다는 거죠. 왜냐면 자연식물에는 충분한 식이섬유가 포함되어 있고 물이 정말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 물과 식이섬유가 만나면 포만감이 크죠. 그래서 많이 먹어도 칼로리가 낮고 충분한 포만감을 가지면서도 여러 가지 항산화 영양소가 들어있는 게 바로 이 자연식물 식단의 정말 좋은 장점입니다. 그래서 간혹 인제 당뇨를 이제 관리한다고 하셔서 보면은 식단을 굉장히 타이트하게 잡으면서 정말 적게 먹는 분들이 많아요. 이게 적게 먹으면 늘 허기지고 만족감이 떨어지고 피곤해요. 그래서 그런 게 아니라 충분한 식단을 하면서도 칼로리가 적으면서 영양소가 충분한 거, 고렇게 우리가 식단을 해 가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두 번째는 혈당을 높이는 습관 한번 바꿔 보세요. 간혹 "운동도 잘하는데 저 식단도 잘하는데 왜 혈당이 높아지는지 모르겠어요." 하시는 분들 계시거든요. 그런 분들한테는 이 부분이 아주 중요한 부분이 될 거예요. 자, 의외로 여러분들이 모르고 계시는 혈당을 높이는 습관이 요 안에 들어 있을 수 있어요. 한번 보시겠어요? 스트레스가 높으면 몸에서 스스로 당을 만들어내는 시스템이 가동됩니다. 그러면 먹지 않아도 당이 계속 높게 유지가 될 수 있어요. 잦은 간식, 아침 공복 커피 또는 에너지 음료를 자주 마시는 습관, 라떼와 같은 유제품 섭취가 과다한 경우, 이 간혹 라떼 같은 경우나 우유는 달지 않다라는 그런 인식 때문에 아무렇지도 않게 먹는 분들 많거든요. '나는 시럽을 넣지 않으니까 괜찮아.'라고 생각하면서. 하지만 유제품 자체도 굉장히 혈당을 빨리 올립니다. 그리고 지방이 많이 함유돼 있어요. 그래서 이 유제품을 너무 자주 드시는 것도 좋지 않습니다. 잦은 외식, 배달 음식. 이 외식이나 배달 음식에는 아무래도 쪼끔 더 달게 쪼끔 더 맛있게 만들다 보니까 간이 세요. 이 간이 센 음식을 자주 먹다 보면은 즉 식사를 너무 많이 하게 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입맛 교정이 잘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잦은 외식이나 배달 음식은 좀 주의하시는 게 중요하고요. 늦은 시간 수면 또는 수면 시간 부족 마찬가지. 이 수면 시간이 부족한 경우에 몸에서의 호르몬 밸런스도 깨지기 쉽고 다음 날의 식욕 조절에도 굉장히 영향을 많이 미칩니다. 또한 다음 날 몸의 스트레스 지수를 굉장히 높이는 원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꼭 잠자는 시간은 확보해 주셔야 됩니다. 불안, 걱정, 우울 마찬가지 스트레스와 비슷한 영향을 미치고요. 과식이나 불규칙적인 식사 또한 몸에서 혈당을 갑자기 상승시키는, 그리고 지속적으로 상승시키는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요거 한번 체크해 보세요. 그다음 혈당을 낮추는 습관 한번 생각해 볼게요. 어떻게 하면 될까요? 반대로 하면 됩니다. 바로 하지 않고 적정한 일정을 조절합니다. 가끔 일만 우리가 스트레스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지나치게 자주 외부 활동을 한다거나 주말에 쉬지 않고 여행을 자주 계획하는 것도 몸에서는 스트레스로 작용할 수 있어요. 그래서 충분한 휴식을 취하고 자신의 몸 컨디션에 따라서 조정하는 것도 중요한 포인트가 될 수 있어요.
수면 시간은 10 에서 6 정도로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서 하루를 시작하는 것으로 한번 조정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커피 대신 차와 충분한 섭취, 충분한 수분 섭취를 한번 해 보시고 평소에 운동량을 늘리는 거예요. 뭐 운동하려고 1 시간, 2 시간 우리가 뭐 헬스를 가든지 운동하러 학원에 가는 것도 좋지만 평소에 운동이 전혀 없이 앉아만 있거나 누워만 있거나 이렇게 생활하시면 혈당을 낮추는 데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래서 평소에 걷고 평소에 계단 이용하고 이런 식으로 평소 활동을 늘려보는 거죠. 배달 음식이나 외식 대신 직접 만들어 먹으면 훨씬 더 건강하게 먹을 수 있고요. 스트레스를 줄이고 감정적인 이 변동을 줄이기 위해서 늘 감사하는 마음을 한번 가져보는 것도 좋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식사의 규칙성이 떨어지면 점점 혈당이 등락이 심해지거든요. 그래서 규칙적인 식사를 하는 거, 요것도 한번 신경을 써보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렇게 습관 교정, 꾸준한 습관 교정이 중요합니다. 자, 우리가 오랫동안 이렇게 살아왔던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그죠? 오랫동안 살아왔었으니까 이게 교정이 안 되고 계속 뭔가 이렇게 혈당이 올라가다가 탁 하고 당뇨가 오기 시작하거나 또는 혈당이 높아지기 시작한 시점이 있죠. 왜냐면 몸에서는 계속 노력을 했을 거 아니에요. 이 혈당을 낮추기 위해서. 하지만 더 이상 안 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냥 그 시스템이 망가져 버린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게 짧게 아주 집중적으로 노력을 한다고 이게 바로 좋아지진 않아요. 왜냐면 손상된 세포를 하나하나 회복해야 되고 몸에 하나하나 신호 전달 체계가 무너진 걸 다시 올바로 세우기 위해서는 최소한 3 개월은 꾸준히 노력해야지 몸이 점점 변하고 좋아지는 게 느껴지거든요. 그래서 지금 당장 혈당이 떨어지지 않아요, 몸이 안 바뀌어요 해도 2 주, 3 주, 4주 계속 좋은 습관을 유지하면 점점 몸이 바뀌니까 끝까지 이 목표를 잃지 마시고 유지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매일의 좋은 식사, 매일의 좋은 습관, 그리고 매일 적절한 운동을 하시면 세포 하나하나부터 교정되기 시작하고 있다는 걸 스스로 믿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게 보이지 않아요. 그렇지만 몸이 서서히 전보다 좋아지는 게 느껴질 거예요. 전보다 덜 피로하거나 에너지가 나거나 그리고 기운이 조금 더 나고 머리가 맑아지고 피부가 좀 더 좋아지고 이런 것들이요. 그래서 그런 작은 어떤 포인트들을 잡아가면서 끝까지 유지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혼자 하는 것보다 함께 하는 게 훨씬 더 나을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런 문제들 그리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 다 알아도 잘 실천하지 못하는 분들이 많다는 걸 알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스스로 커뮤니티를 만들어서 함께 운동하고 좋은 식사를 하고 이런 것들을 서로 공유하면서 함께 하시는 게 굉장히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여러분들 진짜 우리 스스로는 다 달라요. 그리고 너무 여러분들 특별합니다. 왜냐면 각자 개개인의 그 라이프 스타일이 달라요. 어떤 분들은 아침에 일하러 갔냐 바쁘고 하는데 아침 먹을 시간이 없어요. 저녁에 무언가 다른 일을 해야 되는데 저녁 식사가 부실해서 매번 건너뛰어요. 이렇게 되게 다른 어떤 라이프 스타일을 갖고 있는데 똑같은 것들을 똑같은 어떤 조언들을 실천하는 게 맞지 않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습관 교정 당뇨 관리 10주 프로그램을 만들었고요. 여기에서 여러분들 개개인의 라이프 스타일과 그리고 나의 식습관에 맞춰진 당뇨 관리 전략을 제안해 드리고 있습니다. 개인마다 또 좋아하는 것들 그리고 좋아하는 요소들이 다 다르거든요. 잘하시는 부분들도 다르고 그리고 운동을 잘하시는 분도 있고 운동을 어려워하시는 분도 있어요. 그래서 그것에 맞는 체계적인 목표 설정을 해 주는 게 끝까지 가는 데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의지가 부족한 분들이 스스로 또 포기하거나 자책하지 않도록 제가 심리적으로 코칭해 드리는 게 바로 이 10주 프로그램의 주 포인트가 됩니다. 자, 그래서 4주 무료 체험 이벤트를 하고 있어요. 당뇨 관리 혼자서 하기 너무 어렵거나 혈당 조절을 잘 하고 있는데도 공복 혈당이 잘 잡히지 않는 분, 그리고 식단이 어렵다 또는 혼자 할 때 이게 잘하고 있는지 확인하기가 어렵다 하시는 분, 그리고 당뇨약을 처음 먹게 됐는데 '이번에 꼭 끊어 보고 싶다.'라고 의지를 갖고 계신 분들, 혼자 시작하기 어렵다면은 저와 함께 같이 시작해 보는 것도 아주 좋은 선택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만약에 원하시는 분은 이제 그 블로그 링크를 이제
올려 드릴 테니까 거기에다 작성해서 보내주시면 제가 따로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번 주부터 이건 꼭 한번 해 보세요. 다른 거 너무 많아서 시간이 없어서 못 하더라도 이것만 한번 해 보세요. 이것만 하셔도 확실히 혈당이 굉장히 잘 잡힌다는 거를 경험하실 수 있을 거거든요. 첫 번째는 식사는 가급적 저녁 식사는 빨리 마치세요. 저녁 식사를 빨리 마치기. 6시 이전에 저녁 식사를 한번 마쳐 보시고 그 이후에 공복을 유지하는 게 중요해요. 다음날 아침까지. 공복을 충분히 유지하는 연습을 하는 게 바로 인슐린 저항성을 개선하는 데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저녁 시간을 일찍, 만약에 야식을 자주 즐겼다면 뭐 과일이라고 하더라도 그걸 아예 안 먹는 연습을 하는 거죠. 차나 물만 마십니다. 자, 저녁 식후에 가벼운 운동을 해 주는 게 혈당을 관리하는 데 굉장히 도움이 되거든요. 저녁 식사 후에 가볍게 요 앞에 산책만 10분, 20분 걷고 들어오세요. 아니면 스트레칭도 좋아요. 집에서 TV 보면서 가벼운 스트레칭을 해 주는 거죠. 저녁 먹고 바로 눕지 말고 저녁 먹고 조금 움직이는 겁니다. 세 번째는 이제 매 끼니마다 채소를 항상 넣으려고 노력해 보세요. 아침에 양배추찜을 조금 넣는다든가 점심에 상추를 조금 넣는다든가 저녁에 당근이랑 오이고추를 조금 더 추가한다든가 이런 식으로요. 그러니까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내가 먹는 식단에 채소를 자꾸 조금씩 넣어 보자.'라고만 생각해도 혈당 조절에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네 번째는 정말 정말 중요해요. 식사 급하게 하지 마시고 천천히, 천천히, 천천히 드세요. 쓴 거를 한꺼번에 먹지 말고 잘라서 조금씩 드셔 보세요. 혈당을 빨리 오르지 않고 천천히 오르게만 하는 그 식습관만 가져도 혈당 조절에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이게 어떤 목표를 갖고 있다 하더라도 중간에 흔들릴 때도 있고 이슈도 있고 중간에 이벤트도 있고 행사 이런 것들이 있다 보면은 식사를 갑자기 많이 하게 될 수도 있고 먹고 싶은 것도 생기고 의지가 약해서 우리가 그걸 무너지고 포기하고 이러는 게 아니라 중요한 거는 '나는 그래도 저기로 갈 거야. 나는 그래도 저기까지 갈 거야.' 이 목표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저는. 많은 분들이 1 년, 2 년, 3년 될 때까지 그냥 약만 먹고 아무것도 안 하세요. 문제는 그렇게 약만 먹고 아무것도 안 할 때 다들 '아 나는 약이 늘지 않아서 그래도 잘 조절되고 있네.'라고 생각한다는 점이에요. 근데 약이 늘고 있지 않은 것은 그나마 내 몸이 버티고 있는 거지 점점 내 몸의 세포 하나하나는 망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간과하시면 안 돼요. 왜냐면 혈당이라는 것은 혈액과 관련된 것이거든요. 혈액 속에 당이 높으면 당연히 혈액 순환에, 그러니까 혈액의 흐름이 좋겠어요, 안 좋겠어요? 안 좋죠. 느려지고 천천히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이 혈액 순환이 느리다? 세포가 적절한 시기에 영양 공급을 받고 안 좋은 것들, 노폐물들을 가져가야 되는 그 역할을 혈액이 하는 건데 이 혈액 순환이 느리면 그게 잘 되겠어요? 당연히 느릴 수밖에 없고 당연히 잘 안 되죠. 그럼 예전에는 조금씩 손상받았던 게 세포막만 손상됐다고 하면 이제는 전반적으로 세포들이 다 기능을 조금씩 잃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뇨가 있으면 어때요? 소화가 잘 안 돼요. 피곤해요. 몸이 점점 안 좋아지는 방향으로 가고 어디를 다쳐도 잘 낫지 않아요. 수술 같은 거 했을 때 굉장히 오랫동안 약을 드시는 분들 많이 봤거든요, 이제 항생제 같은 거를. 왜냐하면 당뇨가 있으면 잘 회복이 안 돼요. 결국 우리가 당뇨약을 하나 먹기 시작하면 처음 초기에 전 단계로 진단이 됐거나 하나 먹기 시작했으면 빨리 회복을 하려고 굉장히 노력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 먹었으니까 괜찮지. 나 3년 됐는데 아직 약을 하나만 먹고 있으니까 나 지금 잘하고 있는 거야.'가 아니라는 거죠. 더 노력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노력이 애써서 막 식단을 엄청 줄이고 막 운동을 엄청 많이 하고가 아니라 지속 가능한 정도의 운동 그리고 목표, 어떻게 내가 식단과 생활 관리를 해야 될지를 정확히 아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 처음 한 번의 식단과 운동과 생활 습관을 딱 어떤 개념을 잡고 시작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어차피 평생 해야 되거든요. 한 번 당뇨가 왔다라는 거는 이미 몸에 당을 관리하는 세포 자체가 손상되고 손상돼서 시작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약을 한번 시작하면 끊기 쉽지 않고 그리고 평생 이 당뇨 관리를
정말 철저히 해 주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합병증이나 다른 증상들이 계속 나를 따라다닐 수밖에 없거든요. 큰 이모가 굉장히 당뇨를 오래 앓고 힘들게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이제 큰 이모 같은 경우는 당뇨를 앓은 초기 모습부터 마지막 투석까지 몇 10 년, 20년 가까이 인제 보면서 봐 오면서 어떻게 사람이 바뀌어 가고 어떻게 이 몸이 안 좋아져 가는지를 제가 직접 눈으로 보니까 이게 관리하는 것에 대해서 정확한 인지가 없으면 정말 사람이 이렇게 '이런 힘든 과정을 겪을 수밖에 없구나. 당뇨라는 게 굉장히 무섭다.'라는 생각을 저는 되게 많이 했거든요, 가까이서 보면서. 정말 안타깝게 봐 왔는데 그래요. 이제 당뇨라는 걸 너무 쉽게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약만 먹으면은 혈당이 떨어지고 '혈당이 떨어지면 괜찮다.' 이게 아닌 것 같아요, 저는. 우리가 사실 세포 하나하나가 고장 나고 있고 손상되고 있고 이런 거를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모르잖아요. 피곤한 건 뭐 40대 이상이면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경우도 많으니까. 네,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건강한 상태가 아니면 비정상이고 정상적인 상태로 우리는 늘 돌아가야 된다는 그 인식을 항상 하고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야 적어도 건강이라는 문제가 나를 힘들지 않게 할 거라고 생각이 돼요. 건강하지 않아서 자녀들과 시간을 보낼 수 없다든가 아이들에게 해줄 수 없는 것, 그리고 내가 할 수 있는 충분한 뭔가 기회, 나의 커리어를 위한 기회들이 있는데 건강하지 않기 때문에 못 하거나 너무 부담스러운 것들, 그럼 너무 속상하잖아요. 그쵸? 그래서 이런 기회들을 통해서 절대 건강은 미루지 마시고 지금부터 제대로 해 가야 된다고 생각해요. 뭐 좋은 옷, 뭐 이제 좋은 차, 뭐 이런 것에 돈 쓰는 건 굉장히 너그러우면서 건강이나 내 몸에 대해서 신경 쓰는 거에 되게 아까워하시는 분들 많으시거든요. 네, 그렇지 않고 나의 몸이 사실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제일 큰 자산이고 평생 쓸 거니까. 그래서 더 젊을 때 하루라도 나이가 젊을 때 뭐든 이렇게 쪼끔 더 적극적으로 시작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마무리하고요. 여러분들의 공복 혈당이 안정화되고 그리고 올바른 당뇨를 관리하는 방법들에 대해서 앞으로도 조금씩 이렇게 업로드할 예정이니까 같이 관심을 갖고 지켜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